자, 지금까지 쭉 투자론을 공부해 왔는데 다시 한번 큰 틀을 한번 갖춰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 부의 극대화에 있다. 돈 좀 많이 벌자는 얘기죠. 부의 극대화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쓸만한 걸 좀 찾아내는 겁니다.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상가, C라는 임대주택 뭐 괜찮다는 얘기죠. 쭉 뽑아보는 겁니다. 이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있죠? 요걸 추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라는 원룸은 얼마짜리냐면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 자, 그리고 요건 총 몇 칸이냐면 5층입니다. 5층. 4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줄여서요 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줄여서요 저당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 돈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좀 빌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 뭐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좀 있습니다.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그래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있죠? 이걸 추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 손에 나간 돈 얼마라고요? 5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가 들어올 텐데 이게 전액이 다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일단 뭐 경비도 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돈 빌린 돈 있으면 매기 또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세 이런 거 좀 내고 났더니 얼마라고요? 8억 정도가, 죄송합니다.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 정도라고요? 8천만 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대충 예측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해서 여러 확률로 평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좀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처분했을 때는 한 13억 정도 받고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개 수수료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여나 이거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되겠죠. 은행 돈이니까. 그 다음에 양도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뭐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부동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기대 현금 수지.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경제성을 분석한다. 그래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 갖고 투자 결정하는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들이죠. 요걸 알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리고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당연히 들어올 돈이 커야 될 겁니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할인합니다. 할인해서 자, 요구에 요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 수년가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할인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8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한 번 발생한 돈이죠. 그러니까 7억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에서 이렇게 곱해서 더해준 게 바로 이게 요구수만큼 쏙 빼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인하는 방법 알아봤고, 이번에는 요 8천만 원과 그 다음에 요 7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8천만 원과 요 7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온 숫자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자, 이름을 한번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요 8천만 원 이거는 열심히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이죠.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다. 줄여서요 영업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의 현금 수지. 일종의 이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득, 이득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요거 이 7억은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지분이 유출됐었네요. 근데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왔네요. 요만큼이. 그래서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왔다 해서 지분 복귀액.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자 7억에서 5억 반게 이 5억 뺀 게 일종의 시세 차익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 이 갖고 있으면서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여기서 저 뺀 차이가 성격 자체가 뭐라고요? 자, 요거는 지분 복귀액이고, 그래서 여기서 저 뺀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그 사람이 부동산을 싸게 여기서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얻은 소득 있죠. 이걸요 그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얘는 어떻게 나온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자, 얘를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들어온 소득을요 가능, 자, 총이란 게 이제 그 함으로 조란 뜻입니다. 자, 조는 조세할 때는 모든 세목을 합쳐서 조세하듯이 총이란 뜻입니다.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가정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칸당 연간 임대료가 500만 원인데 12칸이죠.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가능 조소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같은 거 안 맞으면 비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이 지역의 임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빈방 있죠. 1년 동안의 빈방 정도는 어느 정도 추정해서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공실이다 해줍니다. 공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때로는요 그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 뭐 나중에 봄 돼서 그 일해서 그때 이제 드리겠다 하면서 보조금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막상 봄 되니까 막 건설업체가 부도나고 이런 바람에 일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임대사 받아오면 못 받게 되는 돈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불량부채다 이렇게 합니다. 불량부채. 그 다음에 때로는 임대사업 하다 보면 부수입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층층마다 뭐 자판기 설치하거나 뭐 자동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차료 일부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타, 자, 부수입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걸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요 유효 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효 뭐라고요? 조소득이다 이렇게. 야, 효력이 있는 소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들은 말이 소득이지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갈비집 갈비 장사했는데 갈비 파는 돈이 다 소득은 아니겠죠. 일단은 뭐 경비를 하나도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경비가 여러 가지, 아줌마도 월급도 줘야 되고 갈비집 같은 거 하려면,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갈비도 구입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비도 나가야 되고 각종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나가는 게 무지장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비다 해서 영업 경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관리비 같은 거, 유지, 수선비, 뭐 보험료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영업 경비다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 영업소득. 그래서 항상 순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경비를 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요 3억을 빌렸겠다. 그럼 3억을 순전히 내 손에서 들어올 돈만 계산하는 겁니다. 3억을 빌렸는데 매기 갚을 원금도 그 이자도 있겠죠. 요거 좀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거를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겠죠. 이걸 합쳐서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세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 혹은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되게 합니다.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세전 하면은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득세. 그래서 이 소득세는 보통 자 2017년도에 소득이라면 2018년도에 자 5월 달에 요때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세입니다. 요때 이제 계산은 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얘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세다. 그 다음에 얘는요 퇴직소득세다. 얘는요 양도소득세다. 이게 따로 계산하는데 왜 따로 계산하냐면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으로 줄 거를 나중에 한 방에 이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지급할 때 5억으로 한 방에 지급한다 할 때는 누진세율 제도화에서는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높은 걸 막기 위해서 세금 깎아주려고 따로 계산하는 거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등기로 양도하거나 아니면은 자, 또 1년 내, 2년 내 막 초단기적으로 판다는 얘기죠. 이건 투기적 목적이 있다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고 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합소득은
뭐 이자 받은 거라든가 뭐 배당금 받은 거라든가 회사 다니면서 받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면서 받은 소득,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은 소득이라든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뭐 기타 소득 이런 거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저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 소득,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번 소득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걸요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업소득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세후 현금수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후 현금수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바로 8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후 현금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7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저걸 한 13억 정도 받고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요 매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매도 가격. 요거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좀 주의할 거는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업 경비는 각종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관리비, 그 다음에 유지 수선비라든가 뭐 기타 뭐 보험료라든가 다 뭐 종업 월급이라든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세금 중에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걸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뭘 어디에 처리한다고요?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빼내야 됩니다. 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 다음 소득이 작은 자들은요 세금 적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들은요 세금 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세법을 정해서 빼줘야 되지 여기서부터 느닷없이 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간혹가다 이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것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내 손에 나간 돈, 들어온 돈 이것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기업 회계를 하든가 아니면 세법을 적용할 때 자, 건물 같은 거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는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기 일정의 액씩 계산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계산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금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세법을 적용하거나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것만 아시고 절대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걸 한 13억 받고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매도 경비다. 자, 주의하세요. 이거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종업원 임금 이런 게 아니라 자, 중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요 뭐 공증비용, 화해비용 뭐 이런 거 있죠. 각종 뭐 법적 수속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뭐라고요? 매도 경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바로 순매도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저 3억 빌린 게 있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은행에다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이걸요 그냥 잔금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미상환한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상환한 저당 잔금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세전입니다. 세전 지분복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전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세금이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거를 양도소득세 이런 걸 전부 다 자본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차이 있죠. 이런 거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싸잡아서 자본이득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이득세.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한 7억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마다 물어보는데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암기해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암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가, 유, 순, 전, 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가, 유, 순, 전, 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자, 요거는 좀 알아서 좀 해결하세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래.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가유순 전후 한 칸 띈 다음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게요. 매순 전후다. 매순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는 처음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그 다음에요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서 자, 이 영업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게 뭐 주저 한번 3번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세무사들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를 몇 가지 물어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데 예전에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세법을 전공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자꾸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는 이제 어떻게 출발하냐면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 볼게요. 어디서부터 출발해도 상관없는데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해서 이거는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기업 회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자,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뭐 수익으로 좀 잡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간단히 몇 개를 물어보는 건데 뭐 순영업소득에서 예컨대 만약에 대체 충당금이 있다. 뭐 이건 또 뭐냐면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 같은 거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대수선이 뭐냐면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손을 보기 위해서 뭐 수선 같은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가 되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매년 일정씩 빼놓을 수 있죠. 현금 빼놨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언제 어디로 와요? 부동산 더 들어올 돈이죠. 건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빼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어디로 올려라고요? 다시 돌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비 있죠? 이런 것들은 현금 나간 건 아니지만 자, 세법을 적용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은행에서 빌린 돈 있는데 원금 나간 거 있죠?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이자 나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다. 과세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이제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이 정도까지가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이거 이상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물어보면 여기까지는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실 게 있는데 186페이지 보시면 186페이지 아래에서 자, 7번째 줄 보시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포함되는 항목은 뭐 보험료라든가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등 이런 거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현상 유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능률 유지 차원에서 막 들어간 돈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유리창 깨지면 뭐 고친다든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수리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현상 유지 차원에서 들어간 돈 아닙니까? 이런 걸요. 수익적 지출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 전부 다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비 이런 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영업소득세도 포함시키면 안 되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부동산에 건물에 돈이 들어갔는데 건물 가치를 증식시키거나 아니면 그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다든가 뭐 층수를 올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처음부터 취득 원가로 계산해야 되지 경비로 처리할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그래서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 하는 기하시고 이번에는 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자, 아래쪽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는데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 시에 유효 총소득 혹은 유효 조소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할 때 산정할 다음 중 필요한 항목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임대료라든가 뭐 공실, 뭐 기타소 이런 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대료 수입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여기서 빼니까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여기서 빼는 거죠. 불필요하고 영업의 수익이 기타 소득입니다. 요거는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는 요 밑에서 빼는 거죠. 요것도 불필요하네요.
감가상각비는 어제거나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 여기까지 계산되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과 영업의 수입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능 총소득은 단위당 추정 임대료에다가 그러니까 뭐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있다면 추정 임대료에다가 임대 면적 총 임대 면적이 이게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다. 이거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맞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유효 총소득 혹은 유효 조소득은 자,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그 다음에 불량 부채액 이런 거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은 더하여 구조한 소득이다.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낸 금액이죠. 이게 틀렸는데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게 아닙니다.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게 아니라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 자, 부동산 운영을 통하여 그 순수하게 기속되는 순영업소득이다. 순수하게 기속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4번 볼게요. 세전현금 흐름 요걸 얘기합니다.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고 세후현금 흐름은요.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하는 각종 투자 분석 기법들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데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넘겨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그리고 얘는요. 어림셈법이라든가 뭐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해줍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걸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위험을 반영했을 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에 투자했을 때의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알게 모르게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것을 가정하면서 자,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있죠. 그리고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 이런 거를 골고루 고려해가면서 그러니까 자, 소득을 어떤 소득이라고요? 이렇게 이 소득 이득이라든가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 있죠. 이거 다 자, 이거 합리적으로 예측한 다음에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분석 대상 소득은 매 기간 발생하는 소득 이득과 처분 시에 자본 이득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그냥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용 지표라면 무조건 내 손에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 현실적이고 뭐라고요? 합리적인 투자 분석인데 얘는 사용 지표가 이따 하겠지만 얘가 어떤 경우는요. 총 투자액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지분 투자액이 되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 순영업소득 어떤 경우는요. 세전 현금수익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A라는 방법을 적용할 때는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고 이 방법에 따르면 뭐 B가 선택되고 이렇게 이상한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뭐 계략적으로 결정할 때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인 현금 수징소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알게 모르게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투자액하고 분석 대상 소득으로는 이러한 소득 이득이라든가 지분 복귀액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다 예측해서 고려해서 가능하면 좀 약 정확성을 높여서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데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고려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5년 만에 처분하니까 논리 자체가 좀 더 복잡하니까
자, 논리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단 노량진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투자론 첫 시간에 공부한 노량진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큰 돈을 번다 하길래 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고시원 사업 해보겠다 하면서 갔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막 가격 막 올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률은.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10% 정도라고 간주해보자. 10% 정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간주해보자. 그 정도 위험이라면. 근데 A라는 부동산은 급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좀 싸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이렇게 구입한다면 매년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가 되겠네요. 20%.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행여나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른 말로 얘를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우리 공부했지만 이 지역에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체계적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나랑은 상관없이 이 지역에 노량진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잘하거나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컨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든가 확대하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지역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시장에서의 그 위험에 따라 거의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외부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외부. 그래서 어쨌거나 그 사람마다 그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평균 잡았을 때 한 10% 정도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자 할인 현금 수집법은 그냥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이 정도 하시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박스에 있는 내용만 좀 잘 좀 정리하시면 무리 없이 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놈, 얘는 뭐라고요? 두 놈,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뭐라 할까요? 순현가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순현가법.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익성 지수법.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수익률법입니다. 이것도 영어로도 가끔 이제 물어보기도 하니까 자, 순현가가 순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을 영어로요. net 해줍니다. net. 그 다음 현재를요. present 해줍니다. 가치를요. value 해갖고 N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라는 건 영어로 profitability 해줍니다. 그래서 P라는 용어 쓸게요. 지수는요. index 해갖고 PI법. 내부 수익률은요. internal rate of return이다 해서 IRR 이렇게 얘기합니다. IRR법.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요겁니다. A라는 고시원에 투자했을 때 자, 지금부터 자, 이 5년 있다 처분하니까 복잡하니까 1년 만에 처분한다 가정해보자. 1년 만에. 그러면 1억 투자했을 때 2천만 원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됩니다. 1억 2천. 그러면 다시 볼게요. 1억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걸 뭐라 하냐면 현금 유출액. 자, 얘를 뭐라 하냐면 현금 유입액 해줍니다. 현금 유출액, 열려 현금 유입액. 그러면 뭐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자체의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20%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죠? 2%. 자,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한 논리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크거나.
근데 이게 왜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이냐?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할 겁니다.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지금까지 한 게 이거 아닌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분석의 방을 확 틀어서 이게 이제 투자론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론의 종점이다. 그래서 자, 1억을 투자했더니 1년 동안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 할까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인데, 자, 몇 번 얘기했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 몇 퍼센트? 10%라고 했죠. 이걸 할인하게 되면 10% 빼면 되는 거죠. 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이게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빼니까 10%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고요?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1억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1억 2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 빼면 얼마냐 얘기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억분의 1 있죠? 여기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를 아는 게. 자, 여기서 여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겠죠?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게죠? 뺀 게 이 금액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 거죠? 못 버는데 만약에 1년 후에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생기려면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겠죠? 그러면 들어올 돈을 자 10%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빼볼게요.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거고 10% 붙인 게 이 금액이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생기려면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얻으면서 1억 2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해도 얼마 생겨요? 1억 2천 생기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이문이라고요? 909만 원만큼이 이문이라는 얘기입니다. 909만 원. 요 909만 원을 뭐라 하냐면 순현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현가라고요? 순현가다. 순현가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요거를 1억 909만 원에서 1억 909만 원에서 1억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약간 어렵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 1억 900원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다. 물론 요구수는 할인해야 되는 겁니다. 유입액의 현가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1억은요,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로 시험에 나간 건데 유출액의 현가라는 얘기는 이 제로 시험에 나간 거니까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액의 현가다. 이렇게 합니다. 유출액의 현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할 때, 여기부터 이게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현가가 뭐보다 클 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물론, 자, 하나의 부동산 선택하는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순현가 0보다 커야 되지만,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순현가가 가장 큰 놈을 선택하면 되겠네. 이거는요, 이 차이가 가장 큰 놈 선택하면 되겠죠. 이거를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건 포기해야 하는 걸요, 상호 배타적 투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순현가 가장 큰 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죠.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인데 얘는 이것분의 이거 해준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1억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해준 겁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요, 현금 유출액의 현가분의 얘는요,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수익성 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성
수익성 지수다.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는 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분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고, 상호 베타적인 투자원이다 그러면 1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놈 있죠. 요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 여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치 합산 원리가 뭐냐면 A하고 B를 같이 투자했는데 얘는 순현가 300억이고 얘는 400이다. 합치면 얼마라고요? 700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되는데, 얘네들은 비율이죠. 비율을 그대로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내부 수익률이 40%고 B의 내부 수익률이 50%이면 합치니까 9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중 평균을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얘는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은요, 비율이기 때문에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인 원리고, 여기서 몇 가지 살점을 좀 붙여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어떤 거냐면, 일단 자, 얘는 볼게요. 얘는 이제 1억 투자하니까 얼마 벌 수 있다고요? 2천만 원 벌 수 있다. 그래서 2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여기다 투자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갖고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내놨다는 얘기죠. 내는데 어떤 놈이라면 그러네. 어떤 사람 찾아와갖고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네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라 하겠어요? 너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 사람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너 꺼져 그러겠네요. 자, 너랑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내 입장에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뭐가 될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는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10%를 얻을 수 있는 가격이 뭐라요? 1억 90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그러면 이 1억 909만 원 자체가 이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올리려고 하죠. 최소한 이 정도는 1억 909만 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수익이 좋으니까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까지예요? 1억 909만 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요 정도는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요, 투자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금액을 뭐라고요? 투자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애초에 투자한 금액이죠.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라고 해서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클 때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얘는 자, 1억을 투자하니까 1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바로 내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아까 저 왼쪽 보겠습니다. 자, 저런 것들은 내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거 항상 수익률은 자, 연간 단위로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단위.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부 수익률 이 자체의 수익률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할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더니 5억으로 만든 할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정도 들어오는 금액을 만든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간단히 계산하지만 원래 이렇게 계산해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0%입니다. 계산하면.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계산하면 할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라고요.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현금 유출액, 예를 들어 현금 유입액을 하는데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와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내부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거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너무 어려우면 암기 상관없습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죠. 그럼 이것분의 이거 한 거 수익성 지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뭘로 만든다고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기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맨 위에 내부 수익률법. 이거는 개념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그림 아래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법인데,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즉 순환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기억하시고, 채택 여부 보겠습니다. 채택 여부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채택하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이걸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차이 가장 큰 놈 있죠? 요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 밑에 수년제 가치법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개념을 보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그 다음에 현금 유출액의 현가는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인데, 순환가는 어떻게 산다고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를 뺀 겁니다. 이때 채택 여부는 순환가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는요, 순환가 가장 큰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은요, 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출액의 현가분의 유입액의 현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물론 상호 배타적인 투자할 경우는 1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놈 있죠? 요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그래도 요거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할 건데, 만약에 어느 하나의 부동산을 자, 선택하려고 한다. 이거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의 부동산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같은데, 자, 상호 배타적인 투자, 특히 이제 얘와 얘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상호 배타적이 뭐예요?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년제 가치법에 의한 결과가 이거고, 내부수익법에 의한 경우는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만약에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이 한 2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면 돈이 남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자,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순현재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순위법에 따르면요, 내부순위 큰 순서 있죠? 거기에 따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결론은 뭐냐면, 결과가 달라지면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가법으로 평가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순현가법으로 결정해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자, 거기에 193페이지 위쪽에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법의 비교다 해서,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는 어떤 방법을 하고요? MPV법을 우선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IRR법 자체가 좀 내부수익법이 자체가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뭘 우선하라고요? 순현가법을 우선해야 됩니다. 문제냐면 얘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뭘로 할인한 거예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들어온 돈을 만약에 재투자한다면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결국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투자가 일치하는 할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들어온 돈을 만약에 재투자한다면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아까 20%를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아주 높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재투자하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높은 수익을 얻는 거를 찾는 게 쉬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여기다가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부 수익을 계산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요, 두 개가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5천만 원 나갔는데 5천만 원 나왔는데 여기서 한 300만 원 손해보고 여기서는 뭐 900만 원이 들어온다, 9천만 원 들어온다 이렇게 한다면 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해져.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시험 목적상 그냥 결과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하시면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내부수익법에 따르면 자, 그 사람의 그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부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는 자, 제대로 실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할 때는 부의 극대화를 반드시 뭐라고요?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는 뭘 선택하라고요? 순현재가치법으로 평가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그 한 장 넘기시면 기타 잡다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 있는데 자,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은 현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예컨대 자 볼게요.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자, 첫 해는 얼마 들어온다고요? 자, 첫 해는 3억 들어온답니다. 두 번째는 2억 들어오고 세 번째는요 4억이 들어온답니다. 네 번째는 5억 들어오고 얘는 3억 들어오고 이런 투자안이 있는데 이때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이 걸리나 보겠습니다. 일단 1년, 2년, 3년은 더 걸리네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9억을 회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3년은 더 걸린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3년 지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직 얼마를 회수를 못했어요? 1억을 회수 못했죠. 근데 4년째 5억이나 들어오니까 5분의 1년 정도가 더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3.2년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4년 이내만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이거를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회수기간법. 그래서 현금에서 가장 빠른 걸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4억 들어오고 이때 6억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몇 년 걸려요? 2년밖에 안 걸리니까 투자하겠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는 전혀 무시했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이거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한 거는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요구 수익으로 전부 다 할인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할인하면 금액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할인하면 되는 겁니다. 할인하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몇 년 정도 걸리냐. 이렇게 10억을 투자하면 몇 년 걸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현가 회수기간법 혹은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계적 이익률법은 뭐냐면 회계. 자, 이 회사는 매년 뭘 작성하냐면 손익계산서, 정확히 표현하면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걸 작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이걸 작성하는데 자, 그 투자액에 비해서 손익계산상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손익계산서에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요,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이 해서 30%인데 자, 회사는 20%만 넘으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것도 문제가 많은 게 일단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전혀 무시한 거고 두 번째는요. 자, 이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자체가 이 기업 회계는 발생주의 형태로 회계 처리합니다. 발생주의가 뭐냐면 일단은 매기 경영성과를 적정히 보고하기 위해서 자,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잡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어떤 자, 우리 투자의 논리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투자 의사결정 방법의 결론이다. 해갖고 수년가는 뭘보다 커야 된다고요? 194페이지 중간입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수년가는 0보다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가치는 뭐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되고 그리고 투자안의 회수기간은요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은 부동산의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틀렸습니다. 얘는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것을 가정하면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은 합리적으로 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적절히 다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2번 보시면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지금 또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라기보다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두 번째는 요거하고 하나 더 한다면 현가 회수기간법. 아까 회수기간법이라 하더라도 자,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회수기간을 정하는 거 있죠? 현가 회수기간법이다. 아니면은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인데 요것도 뭐 굳이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순현가법, 순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요 세 놈,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순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0이다.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1억이고 1억이면 0 아닙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는 이것분의 이거죠. 1억분의 1억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요거는 투자론 초두에 좀 얘기했는데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같은 거 하나하나 변동실 때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위험을 한번 따져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는 자 투자 금액은 동일한데 A하고 B가 있다면 순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는 순현재 가치가 큰 거 있죠? 요거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선택할 경우는 V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맞는 겁니다.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뭐라고요? 이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서 뭐가 큰 거예요? 순현재 가치가 큰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현금을 갖는 투자안 A의 순원가와 내부 수익률 얼마인가? 자, 할인율이 20%랍니다. 사업기간 1년이다. 1년 있다 처분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현금 사업 초기에 현금만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 애초에 현금 나간 게 얼마라고요? 5,000원 나갔네요. 5,000원 나갔고 1년 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6,000원 들어온다. 6,000원 들어오네. 그러면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내부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5,000원 투자했더니 1,000원 벌은 거죠. 그러니까 5,000분의 1,000이니까 20%를 바로 내부수익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곧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현가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면 되는 겁니다. 할인하면 요구수익 20%라고 했죠. 할인하게 되면 어떤 투자 가치가 나오겠죠.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가 되는 건데 이걸 굳이 할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5,000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6,000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있죠. 요 공식은 암기하라고 했죠.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입니다. R이면 20%죠. 0.2가 되겠네요. 요거에 1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5,000원 나옵니다. 얼마 난다고요? 5,000원. 그러니까 순현가는요 0이 되겠네요. 여기서 요거 뺀 게요 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요거 그 할인 현금 수익률법 알아봤습니다. 잠시만 끊었다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